ETF 적립을 한 1년쯤 해보신 분들 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긴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하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법, 어떤 ITF를 고르는 법, 이런 건 영상도 많고 설명도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파느냐, 비중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어떻게 되돌리느냐는 얘기는 의외로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저도 막상 1년쯤 모으고 나니까 이게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째, 왜 가만히 적립만 해도 비중이 저절로 무너지는지. 둘째, 그 비중을 어떻게 다시 맞추는지. 셋째, 감정에 휘둘려서 엉뚱한 타이밍에 팔지 않으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요. 이전에 다뤘던 ETF 적립식 투자편이 사는 법이었다면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파는 법과 비중 맞추는 법이에요. 먼저 왜 비중을 신경 써야 하는지부터요. 제가 처음에 주식 70대 채권 30 이렇게 비중을 정했다라고 해볼게요. 위험을 좀 감수하되 너무 과하지는 않게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1년 동안 쭉 올라서 주식만 많이 올랐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주식 비중이 75, 80으로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비중이 커진 만큼 내가 처음에 정한 위험 수준을 나도 모르게 넘어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리스크 드리프트라고 불러요. 위험이 슬금슬금 떠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수익이 곧 새로운 위험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를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70대 30으로 버틸 생각이었던 사람이 80대 20짜리 충격을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 즉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고요.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리밸런싱은 돈을 더 버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기로 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는 습관에 가까워요. 그럼 비중을 언제 되돌릴지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기 방식이에요. 달력 보고 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그때만 점검해서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단순하고 까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밴드 방식이에요. 밴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목표 비중에서 일정 폭 이상 벗어나면 그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표가 7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그러니까 65 밑으로 내려가거나 75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맞추는 식이에요. 평소엔 그냥 두고 정말 많이 틀어졌을 때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뱅가드가 미국 주식과 채권 데이터를 길게 분석해 봤는데요. 리밸런싱을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은 의미 있게 차이가 안 났어요. 대신 자주 할수록 거래 횟수랑 비용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뱅가드는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에게 연일회 또는 방위 점검 더하기 5% 정도의 임계를 합리적인 균형으로 권해요. 자주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돌리느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그 예시를 다시 가져올게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주식 700, 채권 300으로 시작했어요. 1년간 주식이 30% 오르고 채권은 그대로였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주식은 910만 원, 채권은 300만 원이 돼서 비중이 약 75대 25가 돼요. 목표 70대 30에서 5%포인트 정도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매도형이에요. 오른 주식을 일부 팔아서 그 돈으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70대 30으로 딱 맞아요. 단순하고 확실한데 파는 순간 비용이 따라온다는 게 부담이에요. 이건 바로 다음에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이 적립식 투자자한테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적립형이라고 부를게요. 옳은 걸 팔지 않고 그달 넣는 적립금을 부족한 쪽. 그러니까 채권 쪽에 더 많이 배분하는 거예요. 안 팔았으니까 매도 비용도 세금도 거의 안 들어요. 매달 새 돈이 들어오는 적립식 투자자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쪽이 너무 커졌으면 한동안 그쪽은 안 사고 반대쪽만 채워서 천천히 비중을 맞춰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요. 방금 든 30% 상승 같은 숫자는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원리를 보여주려고 든 단순 가정이에요. 특정 자산의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어떤 자산을 사고 팔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셔야 해요. 매도형으로 비중을 맞출 때 꼭 알아야 할 게 비용이에요. 팔면 공짜가 아니거든요. 여기선 신고 절차 같은 건 깊게 안 들어가고 매도엔 이런 비용이 붙는다 정도만 한 주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ITF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지수를 담은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안 붙어요. 분배금에만 배당 소득세 15.4%가 붙고요.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ITF는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둘 다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요. 그리고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 팔면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붙고 연 250만 원 공제가 있어요. 이 양도세 신고 절차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다룬 이전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거 하나 짚을게요. 증권거래세는 국내 개별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2026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합산 0.20%로 올랐어요. 그런데 ITF를 팔 때는 이 증권거래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ETF 리밸런싱에서 매도 비용의 핵심은 거래 수수료랑 이 해외형이라면 배당 소득세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한 가지 방향은 ISA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비중을 조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2026년에 ISA를 개편한다는 정부안이 추진 중이긴 한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건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비용을 알았으니 이제 그래서 언제 파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팔 이유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볼게요. 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래요. 첫째, 처음 정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요. 둘째, 생애 주기가 바뀌었을 때예요. 집을 사야 한다거나 아이 교육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돈을 써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셋째, 방금 얘기한 리밸런싱이에요. 비중이 너무 틀어져서 위험을 줄이려고 파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다 미리 세운 계획에 따른 매도예요. 반대로 팔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시장이 갑자기 무섭게 빠질 때 공포에 못 이겨서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패닉셀이라고 하죠. 패닉, 공포 때문에 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뚜렷한 근거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고 파는 건데 이걸 뇌동매매라고 해요.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파니까 따라 파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계획에 따른 매도는 괜찮고 감정에 따른 매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고 그 이유를 다음에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에서 제일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자본시장연구원이 약 2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일별 거래를 분석했는데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9.67일이었어요. 중앙값은 3일이고요.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연 매매 회전율이 1600%까지 치솟았는데 그렇게 많이 사고 팔았는데도 수익률은 시장 지수에도 못 미쳤거든요. 과하게 사고 팔고 비합리적으로 결정한 게 주원인이었어요. 미국도 비슷해요. 달바라는 곳이 매년 평균 투자자의 실제 성과를 추적하는데요. 2024년 한 해만 봐도 평균 주식 투자자 수익률은 16.54%, 같은 기간 S&P 500은 25.09%였어요. 한 해에만 8%포인트 넘게 뒤처진 거예요. 20년 장기로 봐도 평균 투자자는 연 9.24%, 지수는 연 10.35%로 매년 1%포인트쯤 꾸준히 뒤쳐졌어요. 종목 선택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고 파는 타이밍에서 까먹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기에 처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오른 주식은 이익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서 너무 빨리 팔고 손실난 주식은 본전 생각에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거꾸로 해야 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 나라 실제 거래 자료에서 똑같이 확인되는 현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는 건 종목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감정에 안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해요.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자한테 현실적인 루틴 하나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1단계 점검하는 날을 고정해요. 매년 같은 달, 예를 들면 내 생일이 있는 달이나 연말처럼 안 까먹을 시점으로 1년에 딱 한 번이요. 2단계, 그날 비중이 목표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해요. 5%포인트 넘게 틀어졌으면 조정 신호고 그 아니면 그냥 두는 거예요. 3단계, 조정이 필요하면 앞에서 얘기한 적립금 배분부터 써요. 안 팔고 부족한 쪽을 더 채우는 방식이요. 제 4단계, 그래도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적립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만 일부를 매도해요.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요.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내가 점검하는 날은 따로 있다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자, 뉴스 보고 불안해서 던지거나 오른다고 추격하는 일이 확 줄어요.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트 볼 시간 없는 직장인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잘 맞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생기기 쉬운 오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갈게요. 첫째, 오르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한다는 거요. 아니에요.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건 처분 효과 그 자체예요. 파는 기준은 목표 도달이나 비중 조정이지 단순히 올랐다는 게 아니거든요. 둘째, 리밸런싱 하면 돈을 더 번다는 거요. 이건 가장 흔한 오해예요. 뱅가드 분석도 국내 학술 연구도 리밸런싱의 주된 효과는 수익 증대가 아니라 위험 관리라고 봐요.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편히 오래 버티게 해주는 장치인 거죠. 셋째, 자주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자주 한다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이 더 좋아지지 않고 거래 비용이랑 세금만 늘어나요. 연일 회 정도면 대부분 충분하다는 게 데이터의 결론이에요.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서 정리되면 매도와 리밸런싱을 훨씬 차분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핵심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만히 정리만 해도 비중은 저절로 무너지니까 1년에 한 번은 내가 정한 비중에서 얼마나 벌어졌는지 점검해 보세요. 둘째, 비중을 되돌릴 땐 옳은 걸 파는 것보다 적립금을 부족한 쪽에 더 넣는 방식이 비용도 세금도 아껴져요. 셋째, 리밸런싱은 더 벌려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습관이고 우리가 지는 건 종목이 아니라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투자나 세금 결정은 결국 본인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금융 관련해서 더 확인하거나 상담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ss.or.kr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모으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